서울에 온 지 일주일, 독일 소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야, 풀떼기. 오늘도 이상한 독일 음식 먹고 있네. 불량배 일진 학생이 금발 소년의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웃으며 말했죠. 내 이상한 독일 음식이 떨어졌구나.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독일 소년이 전 태권도 챔피언이라는 사실을요. 체육축제 당일 500명의 관중 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밀러, 태권도 챔피언이었어요. 빗방울들이 버스 창문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돌멩이들이 떨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습이 눈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회색 건물들과 읽을 수 없는 글자들로 가득한 밝은 간판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죠. 속이 울렁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가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링컨 국제학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크고 무서워 보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유리와 금속으로 되어 있었어요.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 건물을 바라보니까 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이 보이고 있었어요. 금발 머리는 비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었고 파란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방끈을 너무 세게 잡고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되어 있었죠. 고향인 미넨에서는 모든 사람이 저를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바닥에 맺혀버릴 수 있는 아이였죠. 메달을 따고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떨까요? 여기서 저는 아무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얀 피부에 이상한 옷을 입은 외국 아이 중 하나일 뿐이었죠. 버스가 멈췄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다른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어요. 몇몇은 영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저를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눈에 띄는 것 같았어요. 학교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신발이 젖은 바닥에서 물컹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20쌍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제 가방과 옷, 그리고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돌덩이들이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얼굴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 또 다른 부자 백인 아이네. 또 다른 외국인이 자기가 우리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또 다른 이방인이 여기 어울리지 않는데 와 있네.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있었어요. 몸을 더 작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너무 키가 크고 너무 달랐어요. 너무 확실하게 여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린다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친절한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미소도 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는 없었어요. 교실은 짙은 갈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20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들어가자 모든 머리가 저를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물속에서 너무 오래 숨을 참고 있을 때 같았죠. 린다 선생님이 헛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학생은 루카스 밀러예요. 우리 반에 새로 들어올 거예요. 대해주세요. 하지만 그들 얼굴에서 친절함은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서로 속닥거리고 있었어요. 몇 명은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동물원의 이상한 동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브랜든 리드가 뒤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나이에 비해 덩치가 정말 컸습니다. 짙은 곱슬머리에 교복 너머로도 근육이 보이고 있었어요. 농구팀 주장이었죠.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비웃으며 웃고 있을 때 가슴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밀러, 그가 천천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이상하게 들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너를 풀떼기라고 부를 거야. 몇몇 학생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귀에서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바닥으로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창문 근처에 있는 빈 책상을 찾아서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책상 밑으로 손을 넣어두었어요. 고향에서라면 누군가 제 이름을 놀렸을 때 맞서 싸웠을 거예요. 태권도를 써서 제가 강하다는 걸 보여줬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작고 약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의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리창을 때리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혼자인지, 얼마나 여기 있기 싫은지 말이에요. 선생님이 수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만 생각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1년을 보내야 했거든요. 1년 내내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속닥거리는 이상한 외국인 아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영웅은 새 학교 첫날에 울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웅 같은 기분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무서워하는 어린 소년 같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세상 어디든 다른 곳에 있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며칠간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폭풍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는 더 기분이 나빠져 있었어요. 복도에서 학생들은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제 주변을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앉으려고 하면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아무도 저를 팀에 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억지로 저를 조에 배정해주면 제 이름을 들은 모든 사람이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브랜든이 저한테 공이 오지 않도록 계속 막고 있었어요. 제가 공을 잡으면 바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그를 따라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너무 약해서 같이 놀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잘했어. 풀떼기야. 제가 슛을 놓치면 브랜든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독일 운동이나 하는 게 어떨까?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가 나서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제가 강했거든요. 챔피언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가지고 놀고 싶어 하지 않는 고장난 장난감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속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처럼 느껴지는 어딘가를 말이에요. 학교 근처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간판을 본 기억이 났어요. 남산 태권도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읽었을 때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태권도는 제가 아는 언어였거든요. 거기서라면 제가 정말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비를 맞으며 태권도장을 찾아 나섰어요. 거리에는 차들과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간판들은 제가 풀 수 없는 알록달록한 퍼즐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아래쪽에서 그 건물을 찾았어요. 오래되고 소박했습니다. 고향에 있던 제 체육관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간판은 빛이 발해 있었고 벽에서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깨끗한 매트와 열심히 운동한 냄새였습니다. 태권도의 냄새였어요. 안에는 노란 전구 하나가 천장에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걸 따뜻하고 황금빛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매트는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습니다. 구석에서는 하얀 태권도복을 입은 남자분이 혼자 연습하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바위 위를 흐르는 물 같았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친절한 눈과 회색 머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미소를 지으실 때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들었어요. 환영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는 링컨 학교에 다니는 독일 소년이구나. 영어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알고 계신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나는 박준호 관장이다.
내가 태권도를 한다고 들었어. 네, 선생님, 조용히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슬픔과 화를 모두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보여줘.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을 벗고 매트 위로 올라갔어요. 발밑의 감촉이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제 몸이 뭘 할 수 있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본 품새부터 시작했습니다. 앞서기, 뒤서기, 그리고 앞차기와 옆차기 같은 간단한 킥 동작들이었어요. 근육들이 그 패턴들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었죠. 숨을 깊고 고르게 들이쉬고 내쉬며 온몸이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고요해졌습니다. 박 관장님은 아무 말씀 없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가 끝내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어깨에 너무 많은 화가 들어있구나. 움직임에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어. 태권도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야. 자신을 이해하는 거지. 저에게 걸어오셔서 자세를 바로 잡아주셨어요. 손길이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했습니다. 너는 한국 학생들이 내가 다르다고 해서 널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너를 무서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저를 싫어한다고만 느끼고 있었거든요. 매일 방과 후에 여기로 와. 박 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태권도를 가르쳐 주겠다. 화를 던져버리는 법도 말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는데 비가 그쳐 있었어요. 가로등이 모든 걸 다르게, 어떻게 보면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어깨 위의 가방이 더 가볍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제가 속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무서워하고 화내던 소년이 아니라 진짜 저였어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태권도 학생이었습니다. 내일도 링컨 학교에 가야 했어요. 브랜드는 여전히 저를 놀릴 거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여전히 저를 무시할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빼앗을 수 없는 뭔가가 생겼습니다. 박 관장님이 계셨어요. 태권도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제가 정말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도장의 노란 불빛이 저를 따라 집까지 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따뜻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3주 동안 매일 방과 후에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박 관장님은 제가 전에 배운 적 없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발차기를 더 잘하는 법만이 아니었어요. 화가 날 때 어떻게 숨을 쉬는지, 다른 사람들이 저를 화나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셨거든요. 학교에서는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브랜든과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저한테 부딪히고는 실수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안 보실 때 제 책상에서 책들을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브랜든이 제 도시락을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아, 실수했네.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내 이상한 독일 음식이 떨어졌구나. 손이 주먹으로 쥐어지고 있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브랜든을 붙잡아서 바닥에 맺히고 싶었어요.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 관장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관장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야. 자신과 남을 보호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서 도시락을 주워들고 자리를 떠났어요. 브랜든이 뒤에서 웃고 있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어요. 슬프긴 했지만 마음이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신나는 소식을 발표했어요. 체육축제를 연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축구 선수들은 경기를 하고, 댄서들은 공연을 하고, 미술 학생들은 그림을 전시하는 거였습니다. 린다 선생님이 저에게 축제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지 물어보고 계셨어요.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모든 사람 앞에 서라고요? 또다시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게 하라고요? 실수하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웃으면 어떡하죠? 하지만 그날 밤 태권도장에서 박 관장님이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계셨어요.
축제가 너에게 좋을 거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있었어.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 사람들이 제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내가 용감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2주 동안 박 관장님이 준비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특별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동작이 아니라 태권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흐르는 듯한 움직임들이었어요. 완벽한 기술로 나무판을 부수는 연습도 하고 있었습니다. 축제 전날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모든 게 잘못될 수 있는 경우들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동작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나무판이 안 부러지면 어떡하지? 모든 사람이 웃으면 어떡하지? 축제 당일 아침은 밝고 화창했어요. 학교 전체가 체육관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관람석에 앉아 계셨어요. 학생들은 알록달록한 팀 티셔츠를 입고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저는 하얀 태권도복을 입고 구석에 앉아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이 바짝 마르고 있었어요. 제 친구가 된 스웨덴 교환학생 엘라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넌 정말 멋질 거야,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을 부르자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매트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500쌍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판들이 제 앞에 쌓여 있었어요. 두껍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박 관장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화났던 모든 날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두려움 아래에 숨어있는 진짜 제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어요. 제 몸이 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관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이에요. 모든 걸음이 완벽했어요. 모든 회전이 부드러웠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움직이고 숨쉬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판이 큰 소리를 내며 부러졌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였습니다. 그 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끝났을 때 한순간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박수가 시작됐어요. 크고 강하고 진짜였습니다. 예의상 치는 박수가 아니라 신난 박수였어요. 눈을 뜨니까 놀라움과 존경으로 가득한 얼굴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브랜든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 자기가 본 걸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구석에 숨어있던 무서워하는 외국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어울리려고 애쓰던 화난 아이도 아니었어요. 그냥 루카스였습니다. 줄곧 제 안에 있었던 진짜 루카스였어요. 관중들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더 큰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박 관장님이 체육관 한쪽에서 저를 보며 미소 짓고 계셨어요. 한번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정말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었어요. 체육축제가 끝난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학교 문을 들어서며 뭔가 다른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가방이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걸음걸이도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똑같은 학생들이 있었고 똑같은 회색 건물들, 여전히 읽을 수 없는 똑같은 한국어 간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세상이 더 밝게 보이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한 번도 말을 해본 적 없는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살짝 인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국말로 뭔가 친근하게 들리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단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느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고 인사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받아들여주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구석에 혼자 앉는 대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물론 엘라도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학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태권도에 대해서, 독일에 대해서, 맨손으로 나무판을 부수는 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었어요.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대로 주먹 쥐는 법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독일어로 된 기본적인 태권도 용어들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에게 젓가락을 제대로 쓰는 법을 알려주고 한국 과자도 나눠주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링컨 학교에서 제가 속할 곳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브랜든에게서 왔어요. 수요일 체육 시간이 끝난 후에 저에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비웃는 표정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진지해 보였고 약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꽤 멋있었어.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축제에서 내가 한 건 말이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아이는 몇 주 동안 제 생활을 괴롭게 만들었던 아이였거든요. 저를 풀떼기라고 부르고 도시락을 버린 아이였습니다. 고마워, 말했어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뭘 더 말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큰 대화는 아니었지만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부러졌던 뭔가가 고쳐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권도장에서 박 관장님께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매트에서 함께 연습하며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노란 전구는 여전히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여전히 모든 걸 따뜻하고 황금빛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걸 배웠구나. 훈련을 마치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존경은 빼앗는 게 아니야. 얻어내는 거지. 집으로 걸어가며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땅에 떨어진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과 쇼핑백을 들고 급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멀리서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바쁘고 살아있고 아름다웠어요. 3개월 전 서울에 처음 왔을 때는 이곳이 차갑고 불친절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저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이방인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틀렸었어요. 차가움은 서울에 있는 것도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움은 제 안에 있었어요. 거절당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제가 먼저 모든 사람을 거절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르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다름이 특별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링컨 학교 첫날을 기억했습니다. 얼마나 작고 무서웠는지, 얼마나 도망가서 숨고 싶었는지 말이에요. 그때의 그 소년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데만 집중해서 기다리고 있던 우정을 볼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진짜 변화는 체육축제 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때 알아차리긴 했지만 말이에요. 진짜 변화는 천천히 하루하루 박 관장님과 함께 태권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힘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용기라는 게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소속감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아파트 건물에 도착해서 따뜻한 빛으로 빛나는 창문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어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제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일부였어요. 독일 교환학생으로서도 태권도 챔피언으로서도 어울리려고 애쓰는 이방인으로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루카스로서 말이에요. 집이라는 게 태어난 곳이 아니라는 걸 배운 소년으로서요. 집은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느낌이라는 걸 깨달은 소년이었습니다. 내일도 링컨 학교에 갈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새로 사귄 친구들과 앉을 거였습니다. 한국어 단어를 연습하고 독일 이야기를 나눌 거였어요. 다른 학생들의 태권도 동작을 도와주고 그들의 문화에 대해 더 배울 거였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할 때는 제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낫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대신 훨씬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자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거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했던 무섭고 화난 소녀는 사라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더 강하고 더 친절하고 더 현명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다름이라는 게 숨어야 할 것이 아니라 축하해야 할 것이라는 걸 아는 누군가였어요. 앞으로 무엇이 오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